골든서퍼 임지혁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또 제가 또 올해 거의 이제 처음으로 공개 강연회를 또 이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좀 바빴어요. 제 개인적으로 좀 많이 바빠가지고 사실은 이제 요즘에 제가 증권사 강연회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증권사 직원들 좀 따로 화요일, 목요일마다 제가 이제 아침마다 강연회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화요일, 목요일 아침마다 제가 못했었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거의 제가 좀 아침에 방송을 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회사를 또 이전을 했어요. 제가 이제 회사를 이쪽 이전을 했고, 이제 이전한 이유가 제가 사실 예전에는 이제 증권사 그 교육장을 제가 좀 빌려서 많이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제 마음대로 좀 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대요. 날도 제 마음대로 잡고 싶고 시간도 제 마음대로 잡고 싶고 막 한데 거기도 나름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됐고,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이사 오면서 이제 여기 강연실은 이제 제 마음대로 이제 마음대로 이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오셨네요. 오랜만에 오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어쨌든 제가 앞으로는 거의 최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강연회를 좀 할 예정이고, 그리고 강연회 주제는 뭐 아시겠지만 거의 똑같진 않습니다. 거의 똑같진 않고, 만약에 똑같다 하더라도 1부, 2부로 좀 나눠서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실 오늘 리스크 관리 편 같은 경우에도 이 내용 자체가 제가 사실은 처음에는 쉽게 생각을 했어요. 리스크 관리 해봐야 뭐 한 2~3시간 되겠지 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스크 관리, 말은 리스크 관리인데 하다 보면 진짜 온갖 게 좀 많이 포괄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신법이라든지 뭐 매매 기법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전략 전술부터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사실 리스크 관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 말 그대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매매 전술, 매매 기준 또는 매매 기법을 어떻게 환경적인 요소 내에서 활용을 잘 해서 이 상황을 이겨낼 것인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매매 기법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리스크 관리가 돼야지만 매매 기법이 성립이 돼서 실전에서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매매 기법 좋은 거 배우면 끝인 줄 알아요. 자, 그렇지만 제가 이제 마스터 회원님들, 그 타이탄 회원님들, 또 베이지파 회원님들 여러 사람들 다 만나봤는데 매매 기법이 저도 좋으면은 다 수익 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절대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예를 들어 10분을 앉혀놓고 매매 기법을 똑같은 거 알려드렸는데 누구는 수익 나고 누구는 또 수익 안 나고 누구는 보합이에요. 자, 그게 왜 그러냐? 환경적인 요소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냥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떤 사람은 좀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약간 이제 뭐 여유가 약간 애매할 수도 있고, 뭐 회사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사업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전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도 이제 많이 이제 좀 손실을 많이 보시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 있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수익 나고 누구는 또 손실 나고 누구는 보합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매매 기준과 기법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환경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이게 좋은 건 알겠지만 더 좋은 걸 또 찾는 사람들이 또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한 환경적 요소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오로지 매매 기법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슬럼프에 빠지고 패닉에 빠지고 그리고 딜레마에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미나를 사실은 좀 3개월 정도 좀 준비를 했었어요. 주제는 리스크 관리인데 이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또 설명해 드려야 될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아니면 리스크 관리가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 트레이더 입장에서 실제 매매자 입장에서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지 우리가 실전에서 잘 써먹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학문적으로 제가 좀 나름 좀 연구해서 좀 갖고 와봤습니다. 저희 R&D 팀이랑 좀 이래저래 한번 연구해서 통계도 내보고,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좀 흔들리구나, 또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좀 과감하겠구나, 또는 이 상황에서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분석을 다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패턴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패턴과 파동의 차이를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패턴과 파동은 자, 예를 들어서 엘리어트 파동 아시죠? 엘리어트 파동이라 하면 뭐 한 번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또 더 올라갔다 또 내려오고, 뭐 1, 3, 5 파동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뭐 지그재그 장세로 올라간다 내려간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말 그대로 파동은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의 파도가 보면은 파도가 다 이렇게 치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칠 때도 있고 이렇게 칠 때도 있고 이렇게 칠 때도 있고 더 잔잔하게 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모습은 멀리서 봤을 때 모습은 다 거기서 거건데 비슷하게 생겼는데 실제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모양이 다 틀린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니까 막상 공통점을 못 찾게 된 게 파동 이론이에요. 그래서 파동을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파동은 말 그대로 그럴싸한, 그러니까 수치화로 정의할 수 없는 그런 기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해서 그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연구만 몇 년 동안 하다가 이제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그게 돈이 안 됐어요, 결국에는. 그 사람 말고 학문자가 돼버렸거든요. 투자로서 성공 못했고, 그 후에 다른 사람들이 뭐 엘리어트 파동 이용해서 뭐 비율을 찾아가지고 뭐 몇 대 몇 비율 시점에서는 뭐 저점 매수, 뭐 고점 매도, 뭐 이런 식의 나름 뭐 피보나치 수열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움직이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통계를 내본 결과 저는 뭐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피보나치 수열이라든지 엘리어트 파동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 방송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열이나 파동에 대해서는 별 얘기를 안 해요. 근데 패턴은 되게 중요시 생각해요. 이번 주 월요일 날 혹시 5일 그 매수 오버나잇 설명 들으신 분 계세요? 5일 매수 오버나잇 설명 들으신 분, 그때 방송 참여했다. 예, 모태님 계시고, 혹시 또 안 계세요? 많이 안 계시네.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제가 패턴이 나왔었는데, 5일이 여러분들 이제 5일 거의 66불 갔잖아요. 이평선이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이평선이 이렇게 있는데, 저번 주 금요일 날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원래는 밑에 있었는데 이게 장대 양봉으로 이 이평선들을 못 꼭 위에서 마감이 됐어요. 저는 시가와 종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일봉에서는. 일봉입니다. 이거 지금 일봉. 자, 그러면 다음날 월요일 날 어디서 시작을 했었냐면은 여기서 시작을 한 거예요. 월요일 날 크루드 오일 위치가.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지금 패턴이란 게 있었어요. 즉 5일이 보니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한 거. 이평선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평선을 흔들어댄 것처럼 보였어요. 다만 고점과 저점을 이어보다 보면은 저점은 올라가요. 고점은 내려가요. 이러한 삼각 패턴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삼각 패턴이 총 크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방금 보여드렸던 이런 쐐기 삼각 패턴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우상향 삼각 패턴이 있어요. 세 번째는 우하향 삼각 패턴이 있어요.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데, 일단 이 첫 번째 거를 보게 되면은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진다. 자, 이런 형상이 왜 생기는지부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왜 생길까? 자, 이 시장은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지고 노는 게 바로 이 선물 시장이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이 캔들만 보면은, 이 차트만 보면 사실은 전 세계인들의 이 심리가 요약 정리돼서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뉴스고 나발이고 이런 거 필요 없고 차트만 보면 거의 다 이해하게 됩니다. 외국에서는 이제 차티스트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애널리스트로만 거의 공통이 되는데, 외국은 차티스트라고 따로 있어요. 금융 엔지니어링이라고 이제 파이낸셜 엔지니어링이라는 이제 직업도 따로 있거든요. 말 그대로 기술적 분석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저는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점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매수세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매수자들이 많아진다. 즉 매수 심리가 강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고점이 낮아진다는 것은 매도 심리가 강화가 되는 거예요. 즉 매수자와 매도자가 치고받고 싸우는데 완전 치열한 거예요. 엄청난 치열의 접점 구간이 바로 이렇게 에너지가 응축하는 구간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나서 시장은 폭파하게 됩니다. 갑자기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터지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이론상에서는 이 교차 구간에 이 선이 가로선이 나중에 생기게 되는데, 얘가 위로 터지잖아요. 그럼 지지받다가 급등을 해버려요. 자, 아래로 터지면은 저항받다가 내려가게 돼요. 이해되셨나요, 이거? 이해되셨죠? 자, 월요일날 크루드 오일이 이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오일을 계속 쪼고 있었거든요, 계속. 자, 그런데 오일이 양봉이 나왔어, 금요일날. 그리고 월요일날 여기서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수학 공식처럼 지지를 받고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제가 매수 오버를 대략 62불에 말씀드리고, 손절을 61에 잡고 1차 목표 값을 64, 2차 목표 값을 66달러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64, 66도 그냥 나온 수치가 아니고 앞전에 저항선들이에요. 최근에 일봉상 저항선들. 자,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다음날 63.98까지인가 갔어요.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수요일날 64.5인가 갔어요. 달성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일주일 봤거든요. 목표를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간다 봤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 갔을 경우에 여기서 손절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61불에서 저는 이렇게 목표를 무조건 잡아놓거든요. 무조건 저는 끊어요. 물론 이제 손절만 먹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 목표치는 나의 그 원칙은 여기서 끊는 거였어요. 아니면은 버틴다예요. 그래서 전 버텼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여기서 거의 80% 이상을 다 청산을 했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개 들어갔으면 8개는 팔았겠죠. 자,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자, 내려오면 다시 들어가자. 왜? 아직 상승 세리가 안 죽었기 때문에 또 내려오다가 또 올라가요, 얘들은. 이 세기 삼각 패턴은요, 쉽게 못 깹니다, 얘들은. 근데 나머지도 마찬가지. 이런 삼각 패턴이나 뭐 이제 우상향 삼각 패턴, 우하향 삼각 패턴도 이 매매 공식이 딱 있어요.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바로 패턴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패턴. 패턴이라는 것은 일정합니다. 즉 통계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수치가 바로 패턴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파동보다 패턴을 좋아합니다. 파동은 수치적으로 나오기 힘들고요. 패턴은 수치적으로 나오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뭐 이런 식으로 뭔가에 맞아떨어지는 공식이 생기고요. 얘들은 물론 얘가 이러다가 내려갈 수도 있죠. 즉 이런 확률보다는 갈 가능성이 높은 확률이 거의 70에서 80%라면 나는 20, 30%의 손실 구간을 안고 들어가겠다는 거죠. 즉 그러한 리스크를 내가 떠안겠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리스크 관리였겠죠. 이 리스크를 어떻게 내가 감수할 것이냐. 내가 그만큼 감수한 만큼 그만큼의 기회비용을 또 가져오는 거겠죠. 그만큼 더 큰 수익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겠고요. 선물 자체가 사실은 손실을 감안하고 매매한 게 선물이에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다만 이제 주식과 선물의 차이라면은 주식은 좀 느리고 선물은 빠른 편이에요. 즉 당일 거의 데이 트레이딩 위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실전 매매를 하다 보면은 오버나이트 저도 잘 안 하거든요, 원래. 근데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안 해요, 저도. 근데 이런 자리 나오면 일단 각오하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손실 나 각오한다, 들어간다. 데이 트레이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엊그제였나요? 그냥 저녁에 이제 주문장 켜놓고 매매한 거 좀 보여드렸었는데 그때 보시면은 제가 리딩하면서 이제 진입가들 중요한 자리 쫙쫙쫙 다 써드리잖아요. 그대로 전 다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좋은 자리에서는 애나 처음에 2개 매도 쳤다가 아 여기는 확률적 높은 자리다 3개 더 들어가서 5개 매도를 쳐버렸어요. 그리고 익저가 30틱, 35틱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분할 청산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파동대로 갖고 안 갔으면 이제 손절인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날은 이제 좀 제가 원했던 자리에서 다 반등도 나오고 저항도 나오고 뭐 잘 맞아 떨어지고 일당 채우고 접었어요, 그냥. 그런 식으로 딱 패턴대로만 저는 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유리한 고지가 있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자리만 들어가면 이기는데 내가 들어가서 질 자리는 저는 절대 안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최용만이 있는데 최용만을 1대1로 싸우래. 딱 봐도 지게 생겼잖아요, 제가. 절대 안 돼요. 또 도망간 거예요, 그냥. 그냥 안 싸워. 그냥 친하게 지내겠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초등학생 꼬마가 나랑 싸우재. 그럼 싸우겠죠. 이길 수 있는 자리니까. 물론 제가 질 수도 있어요. 다만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그런 자리에서만 전 배팅하는 겁니다. 물론 진짜 운 없는 날은 10번 들어와서 한 5번 수익, 5번 손절 나갈 때도 있고 아니면 6대 4, 6패, 4승 6패가 될 때도 있어요. 패가 더 높을 때도 있어요. 저는 근데 나중에 제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승패가 있고 승부가 있어요. 승패와 승부의 차이를 아세요, 혹시? 승패는요, 말 그대로 몇 대 몇인 거예요. 1대1, 2대1, 3대1, 3대3, 3승 3패. 뭐 이런 거겠죠. 승부는요. 말 그대로 내가 큰 승부를 건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 히딩크 감독이 제가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냥 앞에 나왔으니까 한번 설명드릴게요.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가 처음에 2002년 그 월드컵 때 보면 우리가 월드컵 전에 경기를 막 몇 번 뛰어보잖아요. 다른 나라들이랑 친선 경기 뭐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랑도 붙고 막 했는데 다 깨졌어요. 우리 기억나시죠? 뭐 몇 대면 5대 0 막 이런 식으로 막 다 깨졌단 말이에요. 근데 온갖 욕을 다 먹었어요. 자, 그렇지만 결국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가 4강까지 갔었죠. 그쵸? 결국 승부를 봐버려서 이겨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냐면 평소에는 내가 욕을 먹을지언정 나는 기준대로 한번 연습 다 해본 거예요. 강자와 싸워야지 내 실력이 그 큰 승부를 볼 때 좀 이길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훈련이 될 것이고. 자, 근데 지금 축구는 어때요? 베트남 또는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랑 수준 비슷한 나라 아니면 조금 더 높은 나라나 현재 축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대1 무승부라든지 또는 뭐 2대1로 이길 수도 있는데 과연 나중에 큰 승부에서 우리가 이길 것인가? 그게 관건인 거죠. 월드컵에 16강을 갈 것인지 아니면 예선에서 16강도 못 가고 다 떨어질지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승패,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매매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0번 들어와서
9승 1패를 냈어요. 여러분들이 10번 져서 9번 먹고 1번 졌어. 근데 누적 손실이야. 그런 경우 많죠. 맞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승부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누적 수익이 쌓인 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내 계좌에 1,000만 원 갖고 2,000만 원 만든 게 중요한 건지 1,000만 원 갖고 100번 들어서 199번 이기고 1번 지는 게 중요한 것인지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수익 낼 때는 5틱씩 내다가 손절 나갈 때는 100틱씩 나가. 그리고 물량 더 실어서 손절 더 크게 나가. 물타기 매매 단점이거든요. 물타기 매매하는 분들 제가 승률 보면 90% 이상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 일단 손절 안 하는 것 자체가 일단 그 손실이 아니잖아요. 패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버티니까 본전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더 수익 보고 빠져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가 전 중요하다 보거든요. 결과적으로 누적 손실이면 그건 진 거예요. 승부에서 져버린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왜 우리는 리스크 관리를 못할까요? 자, 리스크 관리는 전문가만 할 수 있을까요? 물량 관리 말은 쉽지만 왜 안 되는 것일까? 리스크 관리를 못하는 자신만 탓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매매 기법만 배우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까지 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 일단 목차입니다. 자, 리스크 관리의 목적이라는 이제 목차인데, 자, 1부가 있고 2부가 있어요. 자, 근데 이번 시간에는 1부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2부가 사실 좀 되게 오래 걸려요. 1부를 알아야 근데 2부를 나중에 들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1부를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1부에서 챕터 1 흑백 논리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스포츠의 승패, 세 번째 보이지 않는 리스크, 네 번째 감수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금융 피로도라든지 매수 매도 성향 잡기, 내가 선호하는 시간대 잡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1, 2교시로 나눌 건데 1교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2교시는 제 가전 시스템 매매 기법과 파워님의 파워머님 매매 기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크 관리란 무엇인가? 자식에게 맞는 이제 리스크 관리법. 자, 리스크 관리의 목적. 지금 어르신들 많이 계셔서 제가 좀 글자를 좀 많이 갖고 왔어요. 조금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리스크 관리라 하면 이제 잠재적, 자, 잘 들으세요. 잠재적인 거예요. 잠재적인 기회 이익과 잠재적인 손실을, 즉 이제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 그죠? 생길 수 있는 기회 이익과 손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문화 과정, 구조를 관리하는 것이다 라는 사전적 의미예요, 이거는. 자, 그런데 저희 회사가 정의하는 리스크 관리라 함은, 자, 원천적인 것은 바뀌지 않는 시장에서 잠재적 기회 이익의 요소들을 파악해서 환경적 상황을 이용하여 전략을 구축, 관리한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그냥 들으세요. 뒤에 계속 나올 겁니다. 리스크 관리의 목적은 전략을 구축하는 중요한 수단과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전략을 내가 갖고 있어. 내 전략, 내가 한 매매기법 5개 들고 있어. 이거를 지금 이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이걸 활용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매수 추세에서는 뭐 가전 시스템을 활용하고 매도 추세에서는 밝기 시스템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매수는 이제 시가에서 매수들하고 저 위에 전일 고점이 있길래 뭐 전일 고점 매도를 본다든지, 그러한 환경적 요소 내에서 전략을 구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원천적인 것이 바뀌지 않는 시장에서 잠재적 기회 이익의 요소들을 파악하여 환경적 상황을 이용하여 전략을 구축 관리한다. 자, 원천적인 게 뭐냐면 매매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매 패턴이라든지 매매 기준, 이게 바로 원천적인 겁니다. 시장의 큰 틀은요 안 바뀌어요. 큰 틀은 크게 안 바뀝니다. 다만 내 자신이 흔들릴 뿐이에요. 시장은요 항상 똑같아요. 올라가냐 내려가냐 또는 이제 삼각 패턴이냐 박스 패턴이냐 이런 패턴밖에 안 나오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 패턴은 똑같은데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수익이 나냐 안 나냐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흑백 논리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흑과 백. 자, 흑백 논리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하고 사용하는 리스크 관리법인데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어떠한 기준을 정하고 그에 반대되는 기준을 이타적이지 않게 바라본다. 자, 이러한 흑백 논리는 개인의 판단을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데, 다만 시대에 따라 분야에 따라
흑색과 백색의 균형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하는 상황마다 항상 이제 흑과 백을 가릴 수 있을지. 자, 뒤에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거는 이제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대 심리학부 이제 바튼 앤더슨 박사팀에서 이제 이번에, 그 연구 결과를 이제 학문적, 그 논술로 이제 낸 건데, 이거 보시면은 이 위에 거는 약간 체스가 하얗게 보이죠? 밑에 거는 체스가 검게 보여요. 그쵸? 자, 과연 체스 색깔이 흑과 백일지. 자, 보면은 무슨 상황이 생겼냐면 실제 색깔은 똑같았어요. 그냥 색깔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 이 앞에 까만 연기를 내뿜었는지 하얀 연기를 내뿜었는지에 따라서 이 체스가 하얀지 검은지 헷갈리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원천적인 것은 그대로란 거죠. 즉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시야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비트코인 아시죠? 자, 비트코인 보면은 전부 다 대박났다 했었어요. 한 뭐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그냥 비트코인 사기만 하면 다 수익 나는 거예요. 왜? 그럼 올라가면 수익이니까 당연히 그냥 사면 당연히 올라가니까 수익이 났겠죠. 자, 근데 기준 없이 그냥 소문 듣고 요즘 상황 설명 듣고 그리고 뭐 분위기에 따라서 자기도 휩쓸려 가지고 비트코인 한 1,000만 투자를 한 거예요. 비트코인 2천만 원일 때 한 2천만 투자를 했어. 근데 이 비트코인이 갑자기 정부에서 제재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하면서 급락하기 시작해서 지금 1,000만인가 1,000만 이하로 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본인은 물려버린 거예요. 내가 물려버렸어. 즉 무슨 말이냐면 시장의 기준과 원칙은 크게 봤을 때 어느 정도 고점에서는 꺾이기 마련이고요. 매수자가 어느 정도 비싸게 되면은 수요가 없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공급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비트코인 딱 그 상황이 있어요. 아니 100원짜리 동전이 갑자기 2천만까지 올라왔는데 당연히 이제 귀가 얇은 사람이라든지 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 시장의 안개를 그러니까 시장에 이제 연기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면 물려버려요. 이런 식으로. 즉 매매 기준과 말 그대로 매매 기준과 매매 기법 이런 게 애매모호하게 있는 분들은 결국에는 이렇게 당해버린다는 거죠. 흑백 논리에 당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즉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당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상황이 예를 들어서 너무 급박한 거야. 예를 들어 내일 카드값 내야 되는데 돈이 100만 밖에 없고 카드값 300만 원이야. 당장 매매해서 돈 벌어야 되는 급박함이 생겼어. 그러다 보면은 내 매매 기준이 아니지만 그냥 들어가 버리게 돼요. 조급함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그 100만 원도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면은 원천적인 것은 바뀌지 않는 시장에서 잠재적 기회이익의 요소들을 파악해서 환경적인 상황을 이용해서 전략을 구축 관리한다. 아예 좀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안 들어가 버리면 되는데 굳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상황도 생겨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매수 자리는 여기야. 근데 시장은 벌써 여기 올라가 있어. 저 위에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오면 너무 멀어. 그러니까 나 오늘 돈을 일단 한 50만 원이라도 벌어야 돼. 그러니까 과감하게 그냥 여기서 매수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막상 내려오니까 하나 더 들어갈 수 있는데 겁이 나서 못 들어가요. 이만큼 손실을 봐버려가지고. 그랬더니 역시나 예상대로 지지받고 올라가. 그러면 나중에 사람이 어떻게 되면 후회감을 막 느끼게 돼요. 아, 기다릴 걸. 결국 왔네. 한 2시간, 3시간 기다리니까 왔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또 다음날 또 똑같은 실수를 이제 또 반복하게 됩니다.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거예요. 즉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리스크 관리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매매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흔들려 버리게 되면은 아무것도 못 하게 되고 오히려 투자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위에서 보았던 사진과 같이 상황에 따라 흑이 백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고 상황에 따라 백이 흑으로 이제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이 자리가 매수 추세인데 지금 내가 너무 조급하고 성급하다 보니까 이 자리가 매도 자리처럼 보여가지고 고점 나름 매도를 쳐버린 거예요. 근데 더 올라가. 그렇게 이제 착시 현상에 빠져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상승 추세가 죽지 않았는데 이제 꺾였겠지라는 생각에 매도 잡았다가 더 물려버리는 상황이 생겨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는 이제 착시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착시 현상을 제거하고 바뀌지 않는 요소를 구분해 놓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첫 단계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바뀌지 않는 요소란 금융 패턴입니다. 시장의 절대적인 원칙들과 개인의 습관, 매매 성향들은 한 가지로 절대 정의할 수 없어요.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는 시장의 절대적인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수의 시장에서 고위험성, 즉 뭐냐면 거의 개인 투자자들이 몰렸다 싶으면 반대로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비트코인 더 오른다 해서 매수 시장에 매수로 다 붙었는데 이제 떨어져 버리는. 즉 다수의 시장에서 고위험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가 몰려버리면 오히려 투자 수익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반대로 간 게 더 나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전부 다 매수를 잡았을 때 나는 매도를 쳐버린다든지 역발상 효과를 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셔야 돼요. 누구나 다 쓰는 매매 기법은 나중에는 의미가 없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부터 뭐 어른들까지 다 뭐 이평선 매매를 해. 똑같은 자리에서 다 들어가. 뭔가 이론이 정립돼서 그게 공개가 돼버려서 몇 천만 명이 아는 거예요. 다 똑같이 그대로 매매해. 그러면은 오히려 수익이 안 나고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손실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이제 메이저들 입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반대로 노는 거예요. 다들 여기 매수 들어갔겠네? 우리 매도 치자. 이런 식으로 역발상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스포츠의 승패를 잠깐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스포츠를 접하다 보면 승패가 나눠지게 되는데 단순히 점수로 승패가 나눠졌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만 점수가 같더라도 승패는 나눠지게 되고 그렇게 나눠진 승패는 다음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뭐 이번에 1대1로 마감이 돼서 축구가 1대1로 이번에 마감이 됐는데 그 다음번에 얘들을 무조건 이겨야지 우리가 16강에 진출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를 이제 보이지 않는 리스크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리스크는 우리가 선택하는 매 순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때때로 이 보이지 않는 리스크로 인해서 승부가 가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로 승패가 나뉘었다면 모두가 만족하는 승부였을지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자, 이걸 볼게요. 자, 보시면은 자,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 본선 조추첨 결과인데 자, 우리나라는 지금 F조에 있고 이거 실제입니다. 실제고 우리가 F조에 있는데 이제 F조에 있는 나라들을 보시면은 첫 번째 독일, 멕시코, 스웨덴, 대한민국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잘할까요? 독일이죠. 피파 랭킹 1위입니다. 자, 멕시코가 잘할까요? 우리나라가 잘할까요? 멕시코죠. 스웨덴이 잘할까요? 우리나라가 잘할까요? 자, 그러면은 제가 순위를 제가 어제 피파 랭킹을 알아봤거든요. 1위 독일, 멕시코 16위, 스웨덴 17인가? 18인가 그랬고요. 우리나라 59위. 자, 그러면은 이거는 딱 제가 봤을 때 스포츠가 리스크 관리를 진짜 잘해요.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이제 나름의 이제 선수들을 채용하고 있고 그 선수들의 컨디션이라든지 이 선수가 뭘 잘하는지 왼발인지 오른발인지 뭐 헤딩을 잘한다든지 뭐 패널을 잘한다든지 뭘 잘하는지 통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선수마다. 그러면 감독 입장에서 이 선수를 갖고 어떻게 플레이할 것인지 전략 전술을 짜면 되는 거예요.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밖에 안 납니다. 자, 첫 번째. 모든 경기에 최선을 다해서 16강 진출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모든 경기에 최선을 다해야 돼. 4경기면 4경기 다 3경기겠죠? 하나, 둘, 셋. 3경기 열심히 다 뛰어야 되든지 또는 두 번째, 특정 경기에 집중해서 16강 진출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즉, 예를 들어서 독일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독일 입장에서는 그냥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 멕시코나 스웨덴이 될 거예요. 멕시코나 스웨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한국 이겼다 치고 독일에만 잘 집중해서 이겨보자 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여기 앉으셔도 됩니다. 자, 세 번째. 다음을 기약하며 모험적인 전술을 펼칠 수 있는 경우의 수. 이거는 어느 나라가 속할까요? 세 번째는 독일이에요. 여유 있잖아요. 독일 1위가 너무 잘해. 애들 하나하나 다 잘해. 전략 전술 잘 짜. 감독 좋아. 코치 좋아. 다 좋아. 그러니까 야, 이번에는 그냥 16강인데 뭐 그냥 뭐 대충 하자. 그냥 그냥 뭐 2급 선수들이라든지 보내고 1급은 기다려 하면서 그냥 2위 선수들만 갖고 노는 거예요. 한번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다 해본 거야. 그냥 갖고 노는 거야. 그냥 아주 플레이를. 그래서 다음번 16강 가서 예를 들어서 뭐 포르투갈이나 프랑스랑 붙을 걸 대비를 미리 하는 거죠. 얘들은. 자, 보겠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리스크 관리는 전략의 핵심입니다.
축구든 그렇고 야구도 마찬가지예요. 스포츠 자체가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왜냐하면 막상 따져보면 선수들 다 잘해요, 서로. 다만 전략 전술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승부를 가릴 수가 있겠죠. 자, 모든 경기에 최선을 다하여 16강 진출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 전력이 다른 팀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1위, 16위, 18위, 59위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잘 뛰어버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전력이 제일 낮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다 뛰어야 되는 거예요. 1군 선수들이 다 뛰어야 돼버린 상황이에요. 한 번에 지면 안 되거든요, 사실. 지금 요 상황에서는. 두 번째, 현대 축구에서 이제 전략 핵심 두 번째, 특정 경기에 집중해서 16강 진출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일반적으로 우리의 전력이 우리가 속해 있는 그룹의 우리 팀 기준 상위 팀과 하위 팀이 종속해 있을 때 사용하는 전략이에요. 즉, 가운데 끼어 있을 때 이 2번 전략을 쓰면 됩니다. 뭐냐면 멕시코나 스웨덴이 딱 그 꼴이에요. 멕시코나 스웨덴 입장에서는 독일이 확실히 자기들보다 잘해. 근데 대한민국은 자기들보다 못해. 순위가 3배 이상 차이가 나. 그렇게 돼버리면은 얘들 입장에서는 멕시코는 독일이나 스웨덴에만 집중하면 될 것이고, 스웨덴도 마찬가지로 독일에 가장 집중하고 그 다음 멕시코에 집중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16강에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아까 1번에 속하겠죠. 다음 세 번째, 다음을 기약하며 모험적인 전술을 펼칠 수 있는 경우 수. 일반적으로 우리의 전력이 우리가 속해 있는 그룹의 최상의 팀에 포함이 되어 있거나 이제 최하 팀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즉 그냥 독일인 거예요. 독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왜 설명을 드렸냐면, 자, 우리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리스크를 상대성 전략이라고 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떤 팀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나오는 것에 대한 파악을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리스크다. 예를 들어서 독일이랑 우리나라가 축구를 붙는데 독일이 어떤 전략을 갖고 나올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미리 간파했다면, 상대의 전략을 간파했다면 그에 맞춰서 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매매할 때 플랜을 줘요. 플랜이 뭐냐면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진입을 했는데 수익이 났을 경우, 또는 손절이 나갔을 경우, 또는 이대로 횡보하다가 끝날 경우,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수익이 났을 경우에 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은 쉴지, 또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물량을 줄여서 들어갈지에 대한 플랜을 짜놔야 돼요. 두 번째로, 손절 나갔을 경우 이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받는데 손절 나갔어. 그러면 그 다음 매물대에서 또다시 매수를 볼 건지, 이 자리 매수 자리 무너졌으니까 이제 매도를 볼 건지, 그러한 플랜을 짜놔야 돼요. 자, 세 번째, 그냥 횡보로 끝났을 경우에 오늘 이쯤에서 마감하고 심하게 할지, 내일 다시 할지, 또는 다른 종목 할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진입하기 전에도 이 종목에 내가 10개가 가능한데 3개만 들어갈지 또는 5개만 들어갈지를 판단해 내셔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잘하기, 이 자체가 그냥 전략 전술인 거예요. 리스크 관리인 거고요. 예를 들어 내가 손절 나갔는데 그 다음번에 들어와서 또 먹을 수도 있겠죠. 또 질 수도 있어요. 또 2연패, 3연패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각오하고 들어갈 것인지,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리스크를 어떻게 내가 다룰지, 그거에 의해서 누적 수익이 나냐 손실이 나냐가 나오는 거죠. 누적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 매매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지 뭐 전략 전술자지. 그죠? 근데 문제는 매매 기준이 있어도 활용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나라가 축구 선수 중에 메시, 호날두 다 유명한 사람 다 데리고 왔어. 자, 근데 감독이 멍청해.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기업가인데 한 달에 내 계좌에 10억씩 꽂혀, 월급으로. 그리고 나는 한 달에 10억씩 꽂혀 지금 현재 1,000억 들고 있어요. 내가 1,000억 갖고 있는데 이제 선물 입문한 거예요. 이제 선물 매매 기법 하나 배웠어. 근데 막 굴린 거예요. 이제 막 기준과 원칙을 다 알려줬는데, 어떤 고수가 알려줬어. 근데 이 1,000억을 막 굴려요. 기준과 원칙 하다 보니까 어겨. 몇 번 어기고, 이래 어기고, 저기 어기고, 물타기 하고, 추격하고 다 해. 물량 원래 10개 들어갈 거를 100개씩 들어가고 막 이래. 돈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리스크 관리가 안 돼버리면 깡통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들 다 아실 거예요. 매매 기준과 원칙이 없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선물하는 분들은 선물이 파생의 꽃, 그러니까 투자의 꽃이에요. 마지막이에요, 그냥 거의 선물은. 주식하다가 거의 넘어오신 분들이 80% 이상이고, 아예 처음부터 선물 옵션 시작하신 분들이 거의 20% 수준밖에 안 돼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그렇고, 거의 주식하다 오시던지 그렇습니다, 패턴이. 자, 그러면 왜 선물했냐고 제가 물어보면 거의 주식하다가 날려서 그거 선물로 복구하러 왔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주식시장이 너무 고점인 것 같아서 떨어질 것 같아서 선물 시작했다.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그냥 요새 주식 재미가 없어서 데이 트레이딩 하는데 그냥 재미로 하려고 온 사람들도 있어요. 네 번째는 그냥 그냥 전업 투자자로서 데이 트레이딩이 딱 적합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선물 투자를 시작한 분들도 있어요. 요즘에 저희 방 오신 분들 보면 아예 처음부터 선물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그냥 다행인 게 안 깨져봤잖아요, 일단. 안 깨지고 그냥 와요. 다행인 게 거의 다 깨지고 저희 방 오시거든요. 근데 안 깨지고 오시는 아주 순수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말 진짜 잘 들어요, 처음에. 말 진짜 잘 듣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진짜 딱 모의 투자 진짜 한 3달씩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리스크가 좀 줄어요, 그분들은. 근데 진짜 제가 가르치기 힘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매매 경영 오래 되신 분들. 자, 이분들 문제가 뭐냐면 그냥 모르는 게 많으면 괜찮은데 아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박사 막 이것 뭐 몇 년 동안 매매를 하니까 뭐 다 뭐 산전수전 공중전에 아주 땅굴 파고 들어가고 뭐 다 한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기법이랑 기법 다 팠어. 보조지표 뭐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오히려. 이걸 뭐 합성해 뭐 시스템에 뭐 자동 신호 뜨고 뭐 소리 나고 막 다 해. 근데 수익이 안 나. 진짜 그런 분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했죠. 그런 분들이 의외로 저희 방에 거의 한 절반 이상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갖고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기준이 너무 많으니까 모니터가 어떻게 되냐면 카톡으로 가끔 이제 문자 주신 분들 막 있고 한데 모니터 1, 2, 3, 4, 5, 7, 8 방송도 한 개가 아니야. 방송도 보면 서퍼 거, 파워니 거, 다른 방 거 막 켜놔. 그럼 소리만 와, 4개가 막 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소리 어떻게 들어요? 이러니까 하다 보니까 또 그게 들린대요, 또 보다 보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방송 4개를 켜놨어. 전문가 4명이에요. 자, 그럼 이 4명 자체에 신호가 4개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 매수, 얘 매도, 얘 매수, 얘 매도야. 이게 헷갈리는데 결국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들어가요. 그럼 뭐야? 왜 보냐 이거지. 결국 자기 지표랑 맞는 사람 거 듣고 있대, 그때는. 그래갖고 그럼 굳이 안 들어도 되지 않아요? 내가 물어보거든요. 그럼 사실 그렇긴 한데 또 안 들으면 또 불안하대. 그냥 이 사람 생각이 듣고 싶대요. 그냥 내가 그냥 어차피 매수 매도 정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긴 그렇대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또 보는 시야가 또 다르지 않냐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 똑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어차피 매수 매도 게임이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기준이 너무 많아서 이건 매매하신 거 반대로 해도 손실 날 것 같다고 제가 오히려 역으로 말을 하거든요. 왜냐면 선물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A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맨날 누적 손실이야. 그럼 이 사람 반대로 하면 수익 날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렇잖아요. 그럼 이 사람 자체가 지표야, 그냥 시장 지표야. 이 사람 반대로 하면 돼, 그냥. 그럼 우리 다 모여 앉아가지고 이 한 명 딱 앉혀놓고 맨날 손실 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이 사람 매도 잡을 때 우리 다 같이 매수 딱 들어가. 그럼 뭐 수익 날 거 아니에요, 오히려 누적으로 봤을 때. 그래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기준이 많아버리면 이것도 안 돼요, 이제 문제는. 그게 이제 오류인데, 왜냐면 기준이 많아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가늠을 못 찾겠다 이거죠, 제 말은.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준이 또 너무 많아 버리면 가르치기 어렵고 그 사람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본인 기법이 있었어. 가디언 시스템을 배웠어. 골든 서버 기법 배웠다. 자, 그럼 옆에 하나 더 켜놓고 이제 하는 거야, 이제. 그러다 이제 파워니 거 배우더라고. 파워니 거 옆에 또 켜놓고 한 거야, 이제. 그럼 그냥 내가 멋있네요. 멋있긴 멋있는데 이게 돈이 안 된다 이거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승부를 가려야 돼. 승부를 가려야 되는데 자꾸 승패만 아니면 그냥 뭐 누적 그냥 이제 이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손실 난 게 이제 익숙해졌대, 그냥 자기는. 그러니까 그냥 손실 나든 수익 나든 무조건 오늘 아침에 눈 뜨면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는 승패와 이제 관계없는 대결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리스크 관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핵심이다. 승부 자체가. 승패에 연연하다 보면 승부에서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패, 즉 승률보다 승부, 수익률을 중요시하는 습관이 리스크 관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승패는 승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승부라는 것은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적 수익.
내가 10번 들어와서 9번 깨졌는데 한 번 딱 먹었는데 누적 수익 나오면 이긴 거예요, 그거는. 그쵸? 자, 히딩크가 한 10대 번만 이탈리아, 독일이랑 뭐 연습 게임 했는데 다 깨졌어요. 막 5대0, 7대0 다 깨졌는데 막상 월드컵에서 이탈리아 돌파 다 깨버리고 뭐 다 그냥 다 이겨버렸어요, 그냥. 우리가 연습 상대에서 졌던 애들을.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박수 갈채를 받겠죠. 처음엔 욕을 먹고 지연정. 즉 무슨 말이냐면 내 매매 기준과 원칙이 남들이 봤을 때 욕을 할지언정 나는 끝까지 밀어붙여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겨버리면 이거는 결국 박수 받는 거죠. 결국 승부에 이기면 되는 거예요. 자꾸 승패에 연연한 게 아니라 승부에서 여러분들이 이기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해외 선물에서 제가 이제 봤을 때 해외 선물 승부에 영향을 미친 요소로는 이제 말 그대로 피로도라든지 전략이라든지 기법, 매매 타점 등 승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관리하는 것. 이게 바로 리스크 관리다. 즉, 내 매매 기준과 내 컨디션 또는 내 상황, 내 자금 스케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또 이 자리에 들어와서 수익 내는데 또 들어갈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게 바로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란 거죠. 그래서 매매 기준과 원칙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리스크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거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자, 보이지 않는 리스크 관리는 이제 단발적인 승패부터 일정 기간 동안의 승패와 승부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보이지 않는 리스크는 전략적 상황 아래에서 상대방의 전략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위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나만 전략 짠 게 아니잖아요. 선물 시장은 남도 전략을 짜서 매매해요. 우리 서로가 동지일 수도 있고 적일 수도 있어요. 바로 옆에 분이 매수 쳤고 옆에 분은 매도를 쳤어. 이 사람은 벌었고 이 사람 날렸어. 그럼 서로 적이잖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 같은 방향 타면 또 아군이 되고 적군이 되고 막 난리가 나요. 그냥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공간이거든요. 같은 상황 아래에서 전략적인데 내 전략을 이 사람보다 어떻게 더 짤 것인지 그러한 상대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이지 않는 리스크의 비율이 높을수록 사실 우리는 더욱 흥미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포츠 막 축구도 보고 야구도 보고 한 거예요. 누가 이길지 모르겠거든 진짜. 오늘 선물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 내가 이길까 네가 이길까 한번 해보자. 그 이제 생각에 한번 또 선물 시장을 계속 두드리는 거죠. 자, 다만 이러한 전략적인 시장에서 자신만의 전략이 없다면 매 순간 상황에 휩쓸려 선택하게 된다. 물타기 매매나 뇌동매매. 즉 나만의 전략이 없다면 이 상황 저 상황에서 매 순간 나는 이래 털리고 저래 털려버린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리스크의 구성은 피할 수 있는 리스크와 피할 수 없는 리스크로 나뉘게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뭘까요? 피할 수 있는 리스크. 자, 우리가 생각하는 리스크는 자, 피할 수 있는 리스크와 피할 수 없는 리스크는 아닌데 피할 수 있는 리스크라면 시장에 정해져 있는 수치로 판단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 길 가다가 횡단보도 있죠. 자, 신호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넜을 때보다 신호를 지키며 횡단보도를 건넜을 때 수치상으로는 더욱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피할 수 있는 리스크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빨간불이야.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사거리에서 빨간불인데 그냥 돌파해. 근데 저쪽은 파란불에 옆에서 쫙 차가 이빨 오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막 돌파해서 빨리 갈 것인지 아니면 차에 좀 기다렸다 안전하게 넘어갈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인 거예요. 내가 그만큼 리스크를 떠안고 빨리 갈 거냐 아니면 리스크를 조금 감소해서 기다렸다가 시간 조금 늦더라도 그 목적지까지 갈 것이냐 그건 바로 이제 피할 수 있는 리스크란 거죠. 자, 피할 수 없는 리스크 같은 상황에서는 몇 가지 예측할 수 있거나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상황 판단으로 감수하면서 행동해야 되는 것들인데 이제 금융시장에서의 리스크 관리 또한 같은 원리로 작용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잠깐 해보면 자, 피할 수 있는 리스크 수치상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금융시장과 상대적으로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없는 시장을 우리는 피할 수 있는 리스크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 있어요. 자, 예금에 맡겨 연 2% 이자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이 10억 갖고 주식에 투자해서 연 20%의 수익을 낼 것이냐 아니면 이 10억 갖고 선물 투자해서 연 1만 %의 수익을 낼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이란 거죠. 즉 피할 수 있는 리스크인 거예요. 선물을 하는 것도 또 마찬가지로 내가 이 매매 기준상에서 승률이 80%야. 자, 그럼 10번 들어가면 8번은 이 자리에서 먹어. 매번. 그게 통계적으로 내가 1년치를 내보니까 종목별로 다 그래. 거의 승률이 80%면은 해볼만 하다. 그러면 20%의 리스크를 안고 나는 들어가겠어. 단 이 자리에서만 들어갈 거다.
그거는 피할 수 있는 리스크란 거죠. 자, 그런데 피할 수 없는 리스크는 뭐냐면 어떠한 형태, 예를 들어서 자산 규모라든지 거래량, 시장 규모 등의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리스크로서 상황에 따른 위험 요소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상황.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 저녁 11시 반에 오일 재고량 발표가 있어요. 지표 발표잖아요. 자, 내 매매 기준에서는 오일이 지금 여기 매수 들어간 게 맞는데 한 1분 뒤에 오일 재고량 발표가 있을 것 같아.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준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막 쫙 올랐다 쫙 내렸다 막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게 돼요. 즉 그게 바로 피할 수 없는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쉰다든지 아예 집구석에 있는다든지 오늘은 그냥 조깅이나 논다든지 아예 술 먹든지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당연히. 근데 예를 들어서 실전 매매 상황에서는 그 상황 자체가 피할 수 없는 리스크가 생겨버린 거예요. 예상치 못한 반등이라든지 하락이 지표 발표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또는 갑자기 이게 있겠죠. 피할 수 없는 리스크. 자, 비트코인을 하는데 정부에서 갑자기 제재를 한대. 피할 수가 없는 리스크예요, 그냥. 그죠? 어쩔 수 없이 들이닥치는 리스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아예 다 팔고 이제 그만하든지 미리 그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이 얘기가 나왔어요. 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주식 시장은 어떻게 되죠? 하락하게 돼요. 자, 최근에 나스닥이랑 다우랑 이제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우리나라 증시 하락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금리 인상이에요. 미국이 그 이번 주였나요? 0.25% 금리 인상했죠? 우리나라도 따라갈 거예요, 그러면. 그럼 나중에 대출 이자가 4%가 아니고 나중에는 쌓여가지고 6%, 7% 됩니다. 은행 이자 자체가. 자, 그러면은 자산가입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니까 차라리 주식에 있는 돈 빼가지고 안전하게 안전자산, 적금에다가 넣어버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위험자산, 주식시장 자체가 위험자산인데 지수 선물이 그 위험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험자산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면 안전자산인 엔화라든지 골드가 올라가게 돼요. 최근에 엔화가 또 많이 반등 나왔죠. 엔화 자체는 안전자산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골드나 실버 같은 경우에도 안전자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유로는 랜덤이에요. 유로는 왜 랜덤이냐면 자, 영국에선 파운드화 쓰죠. 스위스에서는 프랑을 씁니다. 근데 유로 써도 돼요, 사실은. 근데 그 나라에서는 자기네 나라의 돈을 좀 더 선호하게 되는 거죠. 즉 유로라는 돈이 왜 나왔냐면 유럽이라는 나라가 되게 많이 쪼개져 있거든요. 프랑스, 독일, 뭐 이탈리아, 뭐 스위스, 뭐 스웨덴, 뭐 되게 많잖아요. 그거를 너무 이제 나라마다 돈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좀 편하게 쓰기 위해서 그 유로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문제는 사실 나라마다 선호하는 영향력이 다르다 보니까 약간 가치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유로랑 엔화가 같이 올라갈 때도 있고요. 유로랑 엔화가 같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아니면은 서로 반대로 갈 때도 있어요. 유로는 올라가는데 엔화는 떨어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실수하지 마세요. 유로는요. 위험자산이 될 수도 있고 안전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중립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오일도 마찬가지예요. 오일은요. 위험자산이고 안전자산이고 다 필요 없고 그냥 그 종목 자체로만 봐야 돼요. 자꾸 연관해서 보는 분들이 있어요. 오일이랑 골드를 같이 보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굳이 내가 같이 볼 거면 골드랑 엔화를 같이 보시고 뭐 실버라든지 그리고 유로는 약간 그냥 유로도 그냥 그 종목 자체를 따로 보세요. 뭐 엔화 갑자기 급등하니까 유로도 갑자기 쫙 급등하길래 야 유로랑 엔화 맨날 같이 간갑다 하는데 유로 팍 급등하는 날도 있고 엔화 폭락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물려버려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피할 수 없는 리스크와 피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1부에서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의 내용에서 보셨듯이 승부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리스크라는 게 있다. 이 리스크를 어떤 이는 전략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위험성으로만 보면 피하는 방법만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은 당연히 나 이 리스크 안고 선물 매매하는 거고 아닌 사람들, 아예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그거 왜 하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아예 피해버린 거죠. 자, 리스크가 존재하는 승패의 시장이 아닌 승부의 시장에서 감수할 수 있는 리스크 범위를 산출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에요. 즉, 내 매매 기법상에서는 나만의 리스크 범위, 그러한 승률과 패턴을 잡아내야 된다는 거죠. 금융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해외 선물 시장에서 승률이 아닌 수익률을 지향하면서 감수할 수 있을 범위의 패를 받아들이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에요. 즉, 여러분들 자꾸 이제 그 실전매매에서 안 하시는 게 손절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손절 거의 안 해요, 진짜.
하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에는 그래도 제가 하도 손절 하도 잔소리 해가지고 손절하는데 안 하면 그래도 안 하더라고요. 또 다른 분들 보면.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걸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감수할 각오를 하고 실전 매매에 뛰어들면은 이깁니다. 무조건 이겨요. 선물은. 저도 누적 수익 나올 수 있었던 계기가 첫 번째가 손절이었어요. 왜냐면 어느 정도 선에서 끊어줬을 때 새로운 기회가 생겨요.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왜냐면 무포잖아요. 내가 무포야. 포지션이 없어. 그럼 다시 또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가 있잖아요. 새로운 자리에서. 물론 손절만 먹고 다시 갈 수도 있지만 과연 그 확률이 높을지, 손절 안 해서 골로 가는 확률이 높을지, 그건 여러분들이 이때까지의 경험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손절했더니 가더라. 그게 더 많으면, 그게 더 손실이 더 적었다. 그럼 손절하지 마세요. 그때가 손절 안 하면 된 거예요. 그런 매매 기법이. 자, 근데 예를 들어 내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누적 손절을 안 지키니까 손실이 너무 크더라. 그러면 무조건 손절 하신 게 나아요. 저도 솔직히 후회할 때 많아요. 저라고 이제 저 매매하면서 가끔 손절 탁 먹히고 갈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와, 씨발, 이러면 막 욕, 세바라지가 나와요, 이제, 저도. 그러니까, 이게 돌아왔나, 이래서 막 하는데, 근데 후회는 안 해요. 왜냐면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손절 10번 중에, 손절 10번 나가면 한 2번 정도는 이제 그렇게 되돌아올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나머지 손절 안 했을 경우는 8번 있죠? 손절 하길 잘했다, 항상 생각을 해요. 나중에 보니까, 와, 이거 버텼으면 막 200틱 폭락이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잘 끊었다. 또 가끔 이런 분들 있어요. 로스컷 나온 분들이 있어요. 로스컷 나왔는데, 막 욕하면서 막, 완전 깡통 찼다 이랬는데, 다음날 보니까 로스컷 안 됐으면 더 굴러갈 뻔했던 그런 상황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계좌에다가 증거금 뭐 300만 원 넣어놓고 뭐 한 2-3계약 매매하는 분들도 있어요, 오히려. 이거 날리면 이제 그날 접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냥 손절인 거예요. 그 사람의 손절. 금액적으로도 손절하셔도 돼요. 아니면 틱가치로 몇 틱에서 나는 손절 끊겠다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진짜 위험한 분들 성향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300만 원 넣어놓고 매매하다가 로스컷 나기 직전에 돈을 더 넣어. 막 100만, 200만 더 넣어. 로스컷 안 됐어. 그래서 다행히. 근데 또 더 내려온 거예요. 괜히 300만에서 끊을 걸 괜히 500만까지 손실을 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바닥이겠지라는 생각에 돈 더 넣어. 그래가지고 또 더 사. 계속 물타기 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2천만까지 넣어놔가지고 결국 300만 날리기 2천만 날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상황이 생기게 되면은 무조건 그냥 버리세요. 그 계좌 자체를 버리셔야 돼요. 300에서 끊으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거 많이 당해봤거든요. 제가 예전에 초보 시절 때 그 은행 통장에다가 1,000만 원이 있는데 실제 선물을 한 300만 갖고 저 놀았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하다 보니까 뭐 아시죠? 뭐 다 아시겠지만 뭐 하다 보면 날리면 또 돈 넣고 날리고 또 돈 넣고 다음날 또 하고 막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나가면서 이제 기도하고 나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갔다 와도 이제 로스컷 나 있더라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제발. 어차피 안 들어줘요. 이 사람 매수고 이 사람 매도인데 누구 기도를 들어줘요? 안 들어주지. 그냥 내가 실수 안 하기만 잘하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제 더 주저주저 말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자, 이까지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자세한 리스크 관리법은 제가 다음번 세미나에서 다시 한번 이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 꼭 오셔야 됩니다. 꼭 오셔야지 그 다음적으로는 이제 전략 전술, 리스크 관리를 제가 세분화를 다 해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것만 2시간, 3시간 걸릴 거예요.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10분 정도 쉬었다가 2교시에는 매매 기법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